새 정부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된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았었는데 인수위 활동 40여일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봉규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날인데도 나오셨습니다. 이거 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첫 질문 이봉규 평론가께 드릴게요. 박근혜 당선인 정부 출범 전에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48% 응답률이 나왔어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대답인데 정부 출범 전에는 보통 기대감이 충만한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뭐 예. 여타 대통령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건데 네. 이거는 박근혜 당선자가 잘 못해서인 것도 물론 조금 반영됐지만 인사 잡음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특히 지난번에 종편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 종편 생긴 다음에 뭐 계속 하나하나 중계 방송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예. 네. 이 우리 국민들 수준이요. 정치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죠.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희일비하니까 이런 그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이 종편이 미쳤다. 지지율 낮은 게 채널 A 때문이다. 이거 있어요. 있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거를 네. 그냥 종편에서 그냥 연일 중계방송하고 후협하니까 예. 조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종편도 문제 있는 거. 변호사님 그런데 예. 이 뭐 시험도 안 쳤는데 예. 출범 전에 예. 성적 매기는 거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고건 총리 같은 경우가 총리를 2번 하셨던가요? 아마 2번째 하실 때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을 한 2번쯤 하게 되면 되게 잘하실 테인데 처음 하다 보면 경험이 없고 모든 게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한 발자국 아주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거기에 따른 당선인의 국정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그냥 국민들로 똑같이 그냥 국정을 걱정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5년 전의 국민, 또 10년 전의 국민하고 지금의 국민의 맞습니다. 수준은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많은 정치 분석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아마 그런데도 연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선인께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정부 출범 전이긴 하지만 인수위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인수위 하는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상당 부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얘기가 있는데 좀 특별히 어떤 점에서 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는 것 이것도 같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특성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막 급하고 역동적이고 네. 뭔가 빨리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사실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이제 바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예. 그냥 그런 거는 어떻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역동적이고 빨리빨리 성격이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반영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그 정치 이런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고 네. 그 조금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여타 대통령하고 달리 지금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대통령을 말하자면 배려하는 거예요. 네. 아직 지금 대통령이 둘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DJ 대통령도 그랬고 당선되자마자 그냥 광폭 행보를 했어요. 태양은 하나여야 한다. 광폭 행보를 하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 뭐 임기 동안에 마무리 잘 하라고 네. 오히려 당선인이 지금 네. 자택에서 뭐라자면 조용하게 있으면서 네. 예. 이 인선 같은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 왜 빨리빨리 안 내놓냐 그러는데 이 장담 조금 좀 기다려보고 임기 시작하면은 잘할 수 있지. 지금 심사숙고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사숙고해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국민들이 속도 때문에 뭐 그런 평가를 내린 것 같지는 않고 예. 심사숙고해서 몇 명을 지금 인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지금 뭐 김영주 총리부터 낙마하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예. 좀 잡음이 생기니까 또 예. 거기서 아니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도 이러나 당선인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까지 이런 조금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는 원인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인사에서 지금 뭐 이동욱, 김용준 두 분이 네. 이제 연거푸 낙마했고 또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 국민들 마음에 썩히 쾌히 들지는 네.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약 실천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복지 공약 실천을 하는데 재원이 과연 그 130조를 가지고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국가의 균형 조정이 깨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약을 수정해야 된다. 이 이제 어떤 여권 내부에서 벌써 삐걱거리는 이견이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이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북핵 사태가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께서 빨리 지금 국가안보팀을 구성을 뭐 그래 어제 이제 됐긴 했지만 그제 됐긴 했지만 네.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과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조금 불안해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인사에 관련해서는 당선인께서는 우리가 이제 당선인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당선인께서 조금 본인도 스타일을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인재풀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뽑으려는 이 생각은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본인이 중요하는 스타일의 인재들이 주로 보수 성향 또 어떤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여기에 이제 필링이 좀 많이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민단체라든지 또 야당이라든지 뭔가 조금 좀 성향이 좀 다르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념 대결의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해당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좀 골라야겠다. 네. 그리고 본인의 수첩이나 본인의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금 고른다는 이 마음의 방향 전환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토론이랄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도 네.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고 또 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당선인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모두가 조금씩 스타일을 좀 바꿔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국가를 나아가기 위해서 좀 다들 노력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선 문제 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이 여타 정부에 비해서 실패했다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 이동욱 헌재 네. 지명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거고, 네네. 자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낙마를 했는데 자진 사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청문회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흠이라는 게 사실 아들의 병역 문제인데 그것도 다 뭐 의혹이고 밝혀진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권에서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흠이라는 거는 김용준 총리의 흠의 한 10배는 돼요. 제가 판단할 때. 예를 자, 보세요. 보세요. 들면 예. 보시라고. 위장전입에, 딱지에. 예? 위장전입, 딱지. 이거는 아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별하별 비리 백화점처럼 나왔는데 통과가 됐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는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지금은 너무 시시콜콜한 잣대로 너무 난도질을 친다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네.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 높은 수준의 잣대에 들이대서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물론 더 완벽하게 하면 좋았지만 여타 정부에 비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정홍원 총리 지명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본인의 어떤 이력을 봤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석연치 않은 게 바로 아들 네. 군 면제 사실인데 해명하는 사실이 달라요. 정홍원 총리 후보자 본인은 아들이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허리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명했는데 네. 그 아들의 얘기를 저희 채널 A가 들어보니까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다쳤다. 친구들과 좀, 여행을 네, 하다가. 석연치 않아요? 예. 석연치 아니 자 결론은 뭡니까? 허리 디스크 아닙니까? 네. 네. 자, 근데 작년 일이 아니라 16년, 17년 전인데, 자, 허리 문제로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개 다 맞을 수 있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허리 다친 이유가 네. 운전해서 다친 것도 있고, 두 개 다 합친 거죠. 원인이 근데 복합.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네. 아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근데 말이 다르다 해가지고서는,
그거 그렇게 의혹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네. 문제가 근데 있죠. 뭐 그거야 정말 아파서 면접을 받았으면은 뭐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허리도 건데 있던데. 문제는 김용준 후보자에 이어서 정 후보자까지 국민들이 느끼기에 왜 우리나라의 높은 네. 지도층들은 아들들이 다 몸이 저렇게 좋지 않을까 예. 공통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 이번에도 예, 또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저 신문 보도를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 그냥 다들 좀 튼튼하게 군대 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우리 제 말이요. 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제 옆으로 살짝 빠지는 건데 네. 차라리 이제 조금 뭐 허리가 아파서 이게 가령 전투 병력이라든지 육체적인 일에 이제 뭐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치면 예. 차라리 국가에서 군대를 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네. 차라리 가서 뭔가 연구 활동이라든지 군을 위한 뭐 리서치 활동을 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보통 군복무 20개월이라면 뭐 한 30개월이나 40개월 조금 길게 할 수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는 영역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건 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네. 난 그런 의견은 100% 찬성합니다. 그거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간 아쉽습니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예. 눈에 넣어서 안 아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은 다 군대 갔다 왔는데 네. 고위공직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아들은 예. 하나같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예.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합법일지 몰라도 예. 국민 정서상 이게 좀 네, 아쉽다라는 맞아요. 예. 예.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 총리하겠다 했는데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니까 새누리당 때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장 했을 때 박근혜 당선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렇죠. 이거 예스맨이다. 예. 이런 예상 나와요. 어떻게 예. 보세요? 원래 총리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라고 해서 꼭 유능하고 책임 총리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미국도 정부통령 이렇게 가는 거고 책임 총리라는 게 꼭 실무를 잘하고 아니면 노맨이래야 책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말하자면 심는데 그걸 원칙 있게 또 소신 있게 정확하게 자기 본인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바르고 정확하게 대통령을 보필하겠다. 네. 그게 책임 총리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 또 책임 장관으로 해서 그건 이제 실무 파트로 들어가니까 총리는 실무라는 것보다도 전체를 총괄해서 말하자면 조율하고 이런 거 하는 때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이런 데는 네. 책임 총리로 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선인 측에서는 본인 의중을 잘 아는 분을 당연히 총리에 앉힐 텐데 네. 이분이 이제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네. 알듯이 친박 의원은 대거 공천하고 네. 친이계 의원은 대거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물론 예. 그 전에는 반대 현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친이계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예. 이걸 잘 극복을 할까요? 해내셔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정치 지형 자체가 여권 내에서는 어차피 친박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뭐 굳이 극복할 필요가 있는지 현실 정치에서 이제 그런 문제는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총리가 이제 정치 개혁에 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민주당도 지금 친노 세력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대선 패배도 됐고 국민의 어떤 예망을 담아내는데 많이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이계, 친박계, 뭐 친이계가 대통령 되면은 친박계는 말살당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출마를 하고 네. 또 친박계가 잡았을 경우 친이계가 말살당하고 이런 게 보면 국가적으로 가장 어떤 자원을 배분하는 첫 시스템의 출발이 되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인들을 구성하고 선발하는 이 시스템의 근원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공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공천을 국민의 뜻을 따라서 좋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든 야든 어떤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좀 뭔가 공론화가 되고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항상 그 순간에 집권을 하고 있는, 물론 야당은 야당대로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 또 여당은 여당대로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할 것인데 장기적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마 정치개혁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청문회가 남았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두 분께 짧게 묻고 갈게요.
만약에 본인이 음. 내가 청문회 자리에 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 지금과 같은 기대 수준에서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습니다. 전 불러도 안 나갈 거예요. 자신 없고. 예. 정호원 총리 좀 조금만 더 그러니까요. 덧붙이면 통과될까요? 통과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 큰 흠이 없고 음. 둘째 이번에 또 새새컬컬 털기 하면 오히려 야당이 이번에 이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발목 잡는다. 발목 잡기 아니. 해도 너무한다 이러니까 네. 이번에는 잘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정원 총리 아까 공천 때 심사위원장 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 잘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발탁한 거예요. 그때 새누리당이 어떨 때입니까? 완전히 죽을 쓸 때 아닙니까? 네. 당의 지금의 민주당처럼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 새누리당을 구한 사람이 박근혜 당선인이지만 네. 거기에서 공천 심사를 잘했어요. 정호원 총리가. 총리 지명자가. 네. 그래서 이걸 발탁했으니까 능력은 그런 쪽에서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에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하나 보고 다시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 부처 등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박근혜 당선인이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들고 나왔죠. 네. 바로 컨트롤 타워와 IT인데요. 부처 이기주의를 돌파할 묘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3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만 안 쳐지게 하면 통상 기능 이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의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컨대 문제가 되는 통상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한 경제부총리가 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통상 문제를 풀면 교섭권이 외교부에 있건 산업통상부에 있건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밖에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복지 부분에선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기 위한 또 하나의 원칙으로 박 당선인은 IT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예산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범하기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설 전에 비서실장까지는 발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총리도 발표하고 뭐 주요 실장도 발표를 했는데 비서실장만 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글쎄 이제 저도 사실은 모르죠. 뭐 당선인 본인께서만 알고 계실 텐데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비서실 자체를 그러니까 비서실장에게 힘이 너무 실리면 안 되고 국무총리의 위상과 격을 맞춰줘야 되니까 우선 총리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게 총리를 일단 돋보이게 하고 총리의 격을 드높이는 효과가 있겠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미 인선을 해놓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래 박근혜 당선인께서 비서실장을 정말 실무형으로 네. 말 그대로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본인 간단하게 보조하는 이 정도 개념을 생각하셨다가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정치력이 있고 국회하고도 좀 소통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 30명 정도가 고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정무영 비서실장 얘기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무영이 한다. 예. 어쨌든 총리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 세 분 정도의 자리인데
국무총리께서는 법조인이시단 말입니다. 그럼 네. 법조인 같은 경우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라라고 하면 잘 분석해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기관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네.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를 해본 사람들, 여의도 정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 부족한 역할을 비서실장이 좀 메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이제 해당 부처의 정책 이제 뭐 당장의 통상부문 이관을 가지고도 지금 뭐 산업자원부하고 지금 외교부하고 많이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각 부처 단위에서 큰 싸움이 있을 때 국무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율을 하는 것은 대체로 여의도 정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여의도 정치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야만 이 조율이 좀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좀 정무적으로 좀 무게가 있고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봉구 평론가님, 네, 현역 국회의원직이랑 음. 장관급 비서실장직이랑 두 직을 평론가님께 딱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거 택하시는 게 낫겠어요? 글쎄, 저는 안 택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비서실장 그렇죠.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맞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초선이면 몰라도, 재선되고, 이제 3선이고 이러면 상임위원장이고 또 굉장히 장관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으로 봐서도 예. 손실이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권영세 전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최경환 네. 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최혜출 교수도 최혜출 교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아버지의 유훈이 뭐냐면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최혜출 교수가 새마을 운동 무슨 사업회 무슨 뭐 간부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유훈을 거스리면서 그러니까 외곽 조직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문 받는 게 해지 비서실장으로 앉히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사실은 하마평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렇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최혜출 교수. 그렇죠. 최혜출 교수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뭐 오른팔 왼팔에서 진짜 뒤에서 지금 굉장히 핵심 참모예요. 네, 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거슬리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인선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요? 자, 그러면 비서실장이 가뜩이나 지금 실세 비서실장인데 네. 인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총리를 비서실장이 또 이렇게 해서 총리를 인선한 거 아니냐. 또 이러고 그럼 총리보다 비서실장이 우선이냐. 그럼 청와대가 다 책임 총리 한다 놓고 또 여기서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지금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급한 거 아니야.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데 비서 역할을. 그런데 비서실장보다 지금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에서 총리를 우선 임명하는 게 급하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총리를 우선 지명한 것은 저는 우선순위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맞다나 아주 박근혜 당선인의 복심이 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요. 네. 근데 박 당선인 인사를 보면 특징적인 게 자기와 한번 일했는데 예.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을 또 다시 기용을 네. 하고 또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법조인을 굉장히 법조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법조인을 좋아하실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 인재를 씀에 있어서 대체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또 네. 자기가 뭔가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 목표를 좀 달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아마 박근혜 당선인께서 정치 목표로 생각하는 부분이 첫째는 우리 사회가 좀 법률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 안정의 기반 하에서 중소기업 경제를 일으켜서 국가의 경제를 부흥시킨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게 본인이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사회 안정의 첫걸음은 법치고 그 법치 때문에 결국은 법률가 출신 특히 나이 지긋하신 원로분을 네. 꼭 총리로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률가들이 대체로 이게 보면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를 던져주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찾아와라라고 구체적인 뭔가 지시를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비교적 답에 근접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당선인께서 쭉 정치를 해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법률가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주변에 이제 한번 썼던 사람들 지켜보고 쓴다고 하는 것은 특유의 좀 안정적인 리더십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여성적인 리더십의 어떤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안정을 기반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 예. 사람 같은 경우도 한번 조그만 일 시켜보고 그 일 잘하면 또 뭔가 새로운 큰 일을 맡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믿는 범위,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뽑았은 거, 이게 이제 본인의 리더십 또 인사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조그만 게 이렇게 조직을 꾸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예. 국가 전체를 움직이고, 그렇다고 치면 국가 전체에 사실은 인재는 넘쳐나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화해서 인재를 뽑았을 수 있게, 사실은 내가 그 인재를 발탁하는, 내 눈으로 발탁해야겠다는 그 욕심과 자부심만 조금만 버리시면, 네. 네. 그리고 그 발탁하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사람들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버리시면 정말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서실장이요. 인사위원장까지 겸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권력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비서실장이 뭐 거의 옥상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먼저 예우해서 인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경진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인사 그 풀이, 인력 풀을 박근혜 당선인이 왜 측근에서만 고르냐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인사 누굽니까? 누구예요? 경호실장. 그 다음에 안보 상황실장. 네. 네, 그다음에 김장수 장관. 그다음에 총리. 예.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이제 할 예. 거고. 이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나하고 수족을 같이 할 사람이에요. 철학을 같이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그다음에 나하고 철학을 같이 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각부 장관들은 아마 그런 거고 상관없이 발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까지 뭐 당 대표를 하면서 발탁할 때 네. 네.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요직에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깜짝 인사. 깜짝 인사가 많았어요. 근데 장관은 책임 장관 그 부처만 잘하면 되니까 그거는 아마 깜짝 인사라든지 인재풀을 넓게 볼 거예요. 근데 내 측근에서 같이 일할 철학을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충성심이 있는 사람 고를 수밖에 없어요. 수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정권을 이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그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포지션들이었다. 앞으로 장관들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왜 법조인을 선호하냐면 우리 김경진 변호사도 참 이 정치평론하지만 아주 능력이 있잖아요. 일단 법조인들이 예. 안정감 있어.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엘리트에서 법조인들이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이제 배출됐고, 네. 그리고 안정을 선호하고 법치주의. 근데 요건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보수 세력은 안정을 이제 말하자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의 이미지를 파트너로 하는 게 좋아요. 뭐 개혁 변혁의 파트너를. 그리고 반대로 진보당에서는 안정의 이미지를 보완을 하려니까 법조인들을 많이, 법조인이 하면 왜 안정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밸런스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도 또.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인수위 활동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정부 출범도 1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얼마나 카운터 파트너로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상대방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선에 포함시킬지 아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설날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